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오늘은 법정모독 인터뷰입니다. 삼선구청장을 거쳐 이제는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볼 땐 본격적인 인터뷰하기 전에 그래도 네. 우리 후보님 아직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이제 정원호 후보 인생 요약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정원호 올해 57세. 전남 여수 출신으로 여수고를 나와 서울시립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부총학생회장을 맡았고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26살에 양재호 양천구청장 선거 캠프에 참여했고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이 되자 그의 보좌관으로 여의도에 입문해 보좌진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40대인 2014년 성동구청장에 처음 도전해 이후 내리 3선이 되면서 민선 8기 서울 25개 구청장 중 유일한 3선 출신 구청장 타이틀을 갖게 됐다. 12년 동안 성동구 스마트 3종 세트,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금지법을 만들고 문자 행정 등으로 국민에게 일잘러 평가를 받게 됐다. 중년에 얻기 힘든 성동구 아이돌이란 별명도 생겼고 그 밖에 순한맛 이재명, 정원호 이름 때문에 가든 파이브라는 별명도 있다. 이 정도면 어떻게 소개가 잘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팩트가 틀린 건 없으니까. 이제 가든 파이브는 이제 말 그대로 정원, 오, 그렇죠. 그래서 붙은 건데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순한맛 이재명, 네. 많이 쓰이는 또 별명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녹화 기준은 이제 어제였는데 어제 이제 그 9일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이제 뭐 오세훈의 시정 10년을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 카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근데 뭐 선거는 워낙 어려운 선거이고 오세훈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판까지 정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선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출마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승의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2024년 총선 때도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실 거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때 불출마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원래 이제 서울시장이 꿈이셨던 건가요? 아니면 하여튼 서울시장 출마 결심의 계기는 뭐였습니까? 구청장을 하면서 행정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바꾼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신을 점점 더 굳혀가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행정이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보다는 본인의 다음 진로를 위한 그런 도구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구청장으로 지내실 때 그래도 가장 자신 있는 한 가지 뭔가 정책, 행정을 꼽으신다면 뭐가 있으세요? 저는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인 것, 그래서 시민의 의견에서 답을 찾은 것, 이걸 저는 가장 큰 성과이고 제 행정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아마 시의 행정은 시민의 뜻을 알아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시민의 뜻을 듣기 위해서 또 시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늘 귀 기울인 것, 그게 이제 저의 행정의 출발인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발표한 공약 중에서 이제 슬로건인데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 서울 이제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이 청사진은 어떻게 준비?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쭉 듣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시민들께서 첫 번째에 좀 요청하시는 거는 내 세금이 좀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는 시민의 뜻을 따라서 행정을 좀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저걸 왜 하나? 그런 행정이 너무 많으면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 참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금이 아깝지 않은 행정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는 지금 시민들 생각에서는 세계의 대변혁기이다. 특히 AI로 대비되는 신기술의 어떤 각축장이 현재 되고 있고
이 경쟁에서 서울이 뒤진다면 시민의 삶 자체가 자칫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변혁기의 경쟁에서도 서울이 이제 국제 도시들에 앞서는 그런 경쟁력을 가져야만 시민의 삶도 보살필 수 있다. 이런 마음에서 저 크게 세금이 아깝지 않은 도시,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 서울 이런 비전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시 행정보다는 어떤 생활 밀착형 이제 행정 네. 그리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필요한 뭔가 행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네, 이해되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 이제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명심 마케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제 핵심은 지금 시민들께서는 일 잘하는 성과를 내는 행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행정을 보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호응하고 계시고 있고 과거에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지금 대거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저는 이게 서울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서울의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행정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 잘하는 대통령 곁에 또 일 잘하는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이고요. 또 아울러 대통령과 시장이 손발이 맞는다면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이제 시민들께서 또 바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살아오신 이력 그런 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하다. 지자체 출신이시고 이제 성과를 내고 이제 실리주의 이런 게 맥이 닿는 것 같은데 뭐 근데 내가 더 잘생겼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잘생긴 건 대통령님이 잘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 이렇게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평가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보통? 굉장히 좀 뭐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워낙 그 원조 일잘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이제 대통령님의 행정을 이제 그 벤치마킹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일잘로로 평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대통령의 행정 철학하고 저의 철학하고 굉장히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사실 뭐 작년 12월 달에 그냥 대놓고 이제 후보님을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칭찬도 하시고 그러면서 대중적인 인지도 높아졌는데 대통령님과는 언제 처음 이렇게 알게 되셨어요? 네, 제가 2014년에 성동구청장이 됐을 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이셨습니다. 저보다 4년 먼저 되신. 그래서 그때 이제 당의 행사 또는 또 지자체장들끼리 모이는 행사가 있습니다. 당과 상관없이 전체. 그럴 때 이제 뵙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어쨌든 뭔가 이렇게 뭐 같이 뭐 대통령 친명 그룹에 포함돼서 뭐 지원했다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니시고 어쨌든 순수하게 이제 구청장 시절부터 만나서 이제 뭔가 대통령 마음에 이제 후보님이 쏙 들어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이제 초선 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일잘로로 아주 뭐 이렇게 각광받고 있던 때인데 제가 일하는 것을 보고 되게 또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공개적으로 SNS에서 아니 그냥 그 만났을 때요. 이 사업을 했는데 이거 참 잘한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 뒤에 당 대표 하실 때도 제가 잘한 게 있으면 칭찬도 해주시고 또 직접 성동구청에 와서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이런 사업을 본받아야 된다. 행정에는 로열티가 없으니 성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좋은 사업들은 다 좀 벤치마킹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고 계속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순한맛 이재명이라고 했는데 뭔가 매운맛을 따라가실 생각은 별로 없으시요? 제 행정은 사이다 기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순한 맛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이다 기질을 좀 채워야 된다. 이런 이제 시민들의 말씀들이 있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또 오히려 좋다. 이런 분도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시민들의 의견과 함께 이제 수렴해서 해나가 볼 생각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이제 판결 나고 나서 네네. 뭐 이렇게 글을 올렸다가 지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예.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였나요? 아, 네, 그거는 예. 이제 그 당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네. 염려나 우려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그 엉뚱한 또 판결을 할까봐 이제 굉장히 마음 졸이고 있다가 다행히 이제 유죄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판결이 나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한결 예, 안도의 이런 마음이 먼저 좀 표현이 됐었는데 이후에 보면 이제 판결문 내용이라든지 또 감경 사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또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상급심에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이제 SNS에 올렸다가 다시 추가해서 예,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하여튼 이제 그 당 지지층들은 좀 더 매운맛을 원했던 것 같아요. 뭔가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는데 이제 그때 후보님께서는 어쨌든 다행이다 약간 이런 표현을 쓰셨던가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프닝 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이제 원래 올렸던 안에다가 그대로 놓고 밑에 이제 좀 보완 차원에서 조금 추가를 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이제 제가 후보로서 활동을 할 때 많이 또 감안하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그 성공한 행정가로 평가받는 대부분이 이제 구정 업적이 이제 밀착형 사업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국민하고 소통을 해서 해법을 찾는 방식이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문자 행정, 뭐 특별계획구역 해제도 그랬는데 사실 27만 명이었잖아요 성동구 네네. 주민이. 근데 그런 방식이 이제는 이제 930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에서도 네. 그런 방식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의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이 과거에는 이제 끌고 가는 시민과 기업을 끌고 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또 서울의 시민과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히려 행정이 뒷받침을 잘하면 정말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늘 시민들이 주인공이고 행정은 조연이다. 또 시민이 플레이어고 행정은 플랫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민과 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행정이 저는 현재 행정이다, 플랫폼 행정이다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시민들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뜻을 갖는지 잘 알기 위해서는 늘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양한 통로를 열어놓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그 이제 구청장 때 하셨던 것처럼 그 전화번호 공개해서 문자 이제 받으시는 건 똑같이 하실 건가요? 네, 지금 SNS로도 받고 전화로도 하고 또 홈페이지로도 받고 문자로도 받고 다양하게 열 수 있는 모든 통로는 다 열어놓고 시민의 의견을 직접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제 복잡하다, 뭐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런 거 다 활용하되 기본은 자세이고 패러다임이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직접 챙겨야 한다.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30명이 막 뭔가 문자 폭탄 이렇게 오고 하면은 굉장히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걸러집니다. 이제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많은 민원도 이걸 이제 분류해서 분류해가지고 비슷한 민원들은 또 하나로 다 묶고 하면 되고요. 또 불필요한 것들은 또 걸러지고 하니까. 예. 다만 이제 핵심은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통로를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당에서는 당원 주권주의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뭔가 후보님은 이제 시민 주권주의. 네, 시민 주권주의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다. 예, 그런 행정을 시민들이 원하고 계시다. 그 구청장보다는 아무래도 서울시장이 좀 더 이제 정치력 요구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부처도 상대해야 되고 기초단체장과도 조율도 해야 되고 뭔가 후보님한테는 아직은 뭔가 정무적인 감각이나 정치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오세훈 시장과 또 성동구청
이게 얼마나 밀접하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해온 건 정치력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 또 협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치력의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거고 다양한 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을 부딪히는 부분들을 조정해내는 거거든요. 그걸 12년 동안 해온 게 그게 지방행정입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읽어드린 이력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이력 중에 하나가 이제 열린우리당 그 보좌진 협의회 회장도 하셨더라고요. 사실 뭐 거기서도 사실은 이미 그걸 하셨다는 것 자체도 뭔가 정치력이 입증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네. 8년간 보좌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보좌관 협의 회장은 또 그 중에서도 보좌관들의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이걸 조정해내는 일이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수석 부회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건 또 투표로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또 구청장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이제 후보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도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의견을 조율해내고 합의점을 만들어냈던 게 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국회를 상당히 오래 출입했는데 다들 원호 형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도대체 정원호가 누구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성동처장 하실 때.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후보님이 그 여론조사에서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그리고 또 명심 후보로 이제 뭐 명픽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이제 후보들의 뭔가 견제가 좀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경선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 이거는 뭔가 일단은 뭔가 토론회에서는 우리가 더 자신 있다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1위 후보에 대한 견제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구도를 바뀌기 위해서 다양한 요청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의 선관위, 이런 그 경선을 주관하는 당의 선관위가 그런 의견들을 다 받아서 또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보고요. 저희는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어제 이제 뭐 전현희 후보는 이제 뭔가 후보님을 향해서 본인 능력보다는 후광 효과다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하고 또 뭐 대통령 칭찬으로 뜬 거는 팩트라고 하면서도 반사체다 이렇게 계속 평가를 하는데 이게 뭐 아무래도 1강으로 인정받으니까 뭐 좋으세요? 아니면 좀 외로우세요? 이건 뭐 1위 후보가 당연히 겪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거 뭐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주장들도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추격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상대 후보와 다투기보다는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는 후보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민들이 원하시는 공약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지점에 대한 개선점 이런 것들을 주로 앞으로 이제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가 그 구청장이기 때문에 현직 구청장이어서 이런 걸 발표하면 선거법 위반이어서 못했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사퇴하고 나와서 예비 후보가 됐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한 점과 싸우는 그리고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그런 후보로서의 모습으로 이제 시민들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제 후보가 되시려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친명이니 뭐 친청이니 반청이니 이렇게 충돌이 계속 갈등이 있는데 뭐 명심 후보라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걸로 보세요? 아니면 저희 민주당이 이제 가장 큰 정당이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정당 안에서의 다양한 의견은 어차피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오세훈 시장의 10년을 끝내고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유능한 서울시장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후보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을 잘할 후보.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이룰 그런 시장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지점을 당원들께 이제 어필하면서 같이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이제 후보들 중에서 이제 중진 의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비해서 뭔가 당내 입지나 아니면 인지도가 좀 낮다는 저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십니까? 최근에는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이제 현역 의원님들 또 서울 지역의 지역위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셔서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슬로건이 이제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이시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걸 한다면 나는 시민이 원하는 걸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랬더니 오 시장이 이제 현재 원하는 일만 해서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 시장의 중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 설정이라고 반박을 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재반박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저는 낡은 행정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의 행정은 그렇게 행정에서 목표와 또 계획을 다 짜놓고 시민과 기업을 이제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개발도상국 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인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과 겨뤄야 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시민과 기업이 이 주인공이 되고 행정은 뒷받침이 되는 그런 행정일 때만이 빛날 수 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수동 사례입니다. 성수동이 지금 낡은 공장지대가 세계적인 핫플레이스가 됐는데요. 그 핫플레이스는 행정이 계획하고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 성동구가 뒷받침해주고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제도로 뒷받침하고 그래서 시민과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성수동이 만들어진 겁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해놓고 끌고 갔다고 생각하는 건 이미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가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 그렇게만 된다면 서울은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 이제 뭐 수백억 쏟아붓고 적점을 키웠다라고 이제 평가하셨는데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한강버스는 어떻게 없으시는 겁니까? 이미 많은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데요. 안전하지 않으면 멈춰야 합니다. 그건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시해 두고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밀하게 따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거고요. 안전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투자됐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그러나 안전하다면 그 다음 스텝을 나가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찾아서 할 텐데요. 일단 관광 측면에서 본다면 좀 긍정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스텝을 밟아서 갈 생각입니다. 그 이제 오 시장을 겨냥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낡은 행정 그리고 전시 행정이라고 비판하셨는데 그래도 오 시장에 했던 사업 중에서 이건 잘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이어 나갈 수 있는 사업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복지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것은 공통적인 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정책 중에 이제 뭐 신통 계획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좀 빠르게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뭐 실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사전 자문에서 이게 하는 부분 또 신통 계획을 이어받아서 그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안, 그래 또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방안, 착공까지 다 챙겨주는 방안 이렇게 좀 이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이제 후보 접수를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 시장이 어쨌든 최종적인 상대 후보가 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 뭐 당연히 오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 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시정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이런 일들은 뭐 약속 대련 같다라는 평가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란과 정확하게 이제 절연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진정성 있게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대부분 보면 말만 하고 실천은 또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후에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들리기로는 이제 오 시장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오 시장이 나오는 게 이제 후보님한테도 약간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오 시장님이 나오면 가장 힘든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장 힘든 경쟁이지만 저는 오 시장이 했던 이 사업들이 많은 시민들께 불편함만 주고 또 성과 없이 시끄럽고 그래서 피곤하게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다음 시정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 시장과 경쟁이 이루어져야 과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리고 나서 한 발 진일보한 서울시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윤핵관 세력과의 절연을 이제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뭔가 지방선거 이제 서울시장 선거든 뭔가 변수가 될까요? 그게 목표가 지방선거 승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금 그냥 한 거다. 예, 이렇게 지금 그 선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성 그리고 실천력 이것이 뒤에 담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정당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잖아요. 특히 이제 주식도 이제 코스피 6천 시대를 열었었고, 뭐 부동산도 이제 대통령께서 잘 이제 시장을 좀 잠재우고 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좀 변수가 될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중동 사태가 아주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또 그 불안한 지점에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해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수로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위기일수록 정말 유능하고 일 잘하는 그런 시장 후보가 필요하고 위기일 때는 단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재명 정부와 정말 손발을 맞춰서 이렇게 착착 돌아갈 그런 서울시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런 엄중한 국제정세 사태를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 6천과 관련해서는 이제 한동훈 전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계속 집권했어도 이제 코스피 6천이 가능했을 거다라고 말을 해서 약간 논란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뭐 그 부분에까지 얘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윤석열 정부 때 어땠는지를 이미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뭔가 말을 얹을 필요도 없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후보님을 향해서 후보님이 시장이 되면은 박원순 시장 시즌 2가 될 거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은 이제 그 이유로 이제 시민단체의 과도한 개입을 꼽기도 했고 윤희숙 전 의원은 이제 쓰레기 처리 짬짬이를 언급했는데 이런 박원순 시장 시즌 2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억지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과도 맞지 않고 저는 아마 뭐 과거에 기사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성수동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저는 성수동이 지금 모습이 된 거는 제가 박원순 시장과 이제 생각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박원순 시장께도 얘기하고 저희는 성수동은 성수동만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의 길을 갔던 것 이런 게 보면 다 나오는 것인데 애써 보지 않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저는 35층 룰에 대해서도 반대했고, 또 벽화 그리기 수준으로 진행되려고 하는 도시 재생에서도 반대하고, 그러면서 저희의 길을 성동구만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관계가 언론에도 좀 나오고 했는데요. 저는 옳은 길이라면 같이 협의를 하고 해왔지만 다른 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다른 길을 가도록 당시 시장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저희는 성수동만의 방식으로 왔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김재섭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제기한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동구 쓰레기 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이제 그 후원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 요게 이제 약간 뭔가 이권을 뭔가 개입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국회의원 후원회와 지자체장 후원회를 완전히 알면서도 이제 비틀어서 표현한 건데요. 국회의원 후원회는 상시적으로 열려 있고 그 후원금을 국회의원 개인이 활동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후원회는 선거 때만 일시로 열고 선거 공영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선거 비용의 절반만 걷어서 전액 선거운동에 쓰게 되어 있고요. 선거비에. 그리고 남으면 다 선관위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통장이 오픈되면 거기에 누구나 그냥 합법적으로 넣으면 그걸 가려받을 수도 없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좀 많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청소업체는 그것과 무관하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결부시키는 건데 예, 각각의 합법적인 내용들을 결부시켜가지고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무리한 정치 공세라고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 제 질문에 그냥 답이 되는 누군가의 이름을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가 일단 지금 워낙 변수가 많은 부분이긴 한데 이제 현 시장하고 이제 등록한 후보자를 일단 포함시켰어요.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이제 이 사람과 붙어보고 싶다. 오세훈 시장, 윤희숙, 이상규, 이승현 예비 후보. 당연히 오세훈 시장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민주당 예비 후보 중에서 제일 상대하기 까다로울 것 같은 후보, 무서운 후보는 누구? 김영배, 김영남, 박주민, 전현희 후보. 네 분 중에서 다 어렵습니다. 네 분은 정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또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으시고 그래서 성과도 있으시고 그래서 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가 원래 좀 그 성동 지역구원이시죠. 네, 그리고 인연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경쟁하게 되니까 조금 안면 맞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들 그렇죠. 뭐 네, 다른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영배 후보 같은 것도 옛날에 부청장 같이 하셨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제일 황당했던 의혹 제기자는 누구? 김재섭, 안철수, 윤영희, 장해찬. 뭐 다 그렇긴 하지만 굳이 꼽자면 김재섭. 예. 그 제가 농지 문제를 그거 다 이제 그 해명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반복해서 자꾸 하시는데 심지어 제 동생과 어머님이 지금 농사 짓고 계신데 현지에서 그 농사 짓고 있는 땅도 저랑 결부시켜가지고 팔아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머님하고 동생은 뭘로 생계를 꾸려가나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마치 되게 땅 부자고 뭔가 그 어렸을 때 상속받고 이제 땅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 파실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네, 이제 제 명의로 된 건 아주 작은 거고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한 거고 이건 뭐 제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그 가족 거니까 가족들이 이제 하시고 어머님께서 오래전부터 이거 팔려고 하시는데 사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그 나머지 땅들은 실제로 남동생하고 어머님이 현지에 살면서 농사짓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농사지면서 이렇게 그 땅도 매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진행을 해오신 것들인데 저랑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게 뭐 생산하는데 관여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각각의 그렇게 살고 계신 건데 저랑 결부해가지고 얘기하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예. 마지막 그 질문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진짜 일잘러는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 정원호. 이재명 대 정원호. 당연히 원조 일잘러 이재명 대통령이시죠. 예. 이럴 때는 사실 내가 더 잘한다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원조 일잘러시고 저는 이제 그렇게 또 비견해 준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겸손한 후보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답변으로 인 것 같습니다. 사실 후보님이 조금 이렇게 이제 뭐 지지율 같은 거 이제 뜨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이제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양청구청장 이제 그 시절에 폭행 논란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과거에도 여러 번 사과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식 차이로 인해서 뭔가 하여튼 폭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의식 차이가 뭔가 그때 정확하게 정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모든 걸 다 떠나서 어떤 이유였던 간에 잘못된 일이었고 그 당시에 조금 아직 성숙되지 못한 어떤 태도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20대셨죠? 네, 뭐 3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부터는 이제 서울시장이 된다면을 주제로 이제 여쭤볼 텐데요. 먼저 서울시장이 된다면 제일 먼저 결제하거나 뭔가 지시, 뭐 명령 1호 뭘까요? 뭐 당연히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고 제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1호 결제로는 서울시 전역에 대한 안전 점검, 특히 보이지 않는 곳, 이제 지하 공간,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그리고 대책을 첫 번째 결제로 하려고 합니다. 성동구청장의 첫 결제도 그렇고 마지막 결제도 안전이었잖아요. 뭔가 안전에 이렇게 뭔가 방점을 두시는 뭐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안전 문제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정말 많은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 사후 약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오히려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사업을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의 생명, 귀한 생명과 또 재산을 지키는 그런 활동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때 정말 불행한 일이었는데 그때 서울시장이었다면은 뭐가 달랐을까? 시장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일단 그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가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예컨대 이제 저희 그 성동구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요. 경찰서와 소방서가 성동구청이 갖고 있는 CC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이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공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과 소방이 각각 대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을 일단 먼저 갖춰야 된다. 서울시 전역에. 그래서 경찰과 소방이 다 구가 갖고 있는 CCTV 또는 시가 갖고 있는 CCTV 이런 부분들이 다 공유가 돼서 각각 대처를 하게 된다면 원활히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서로 협조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군부대장 이런 것이 실제로 즉각으로 소통될 수 있는 한 라인이 갖고 있고 일상적으로 그게 활용되도록 해야 된다. 시스템만 갖고 있으면 또 활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점검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게 일상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그 대비들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가장 큰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긴 한데 뭔가 공급량이라든지 여전히 이제 서울 시민 주거 안정면에 좀 부족한데 어떤 묘안이 있으신가요? 주거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시민들께서 내가 살고 싶은 집, 원하는 집들이 하나 정도는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모든 서울시 정책들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거고요. 시민들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처럼 고가 민간 아파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실속 있는 한 70, 80% 가격에서 제공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 또는 공공 분양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이것도 제공이 돼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임대 아파트라고 불리는 그런 아파트들의 양질의 임대 아파트도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현재 있는 각 원룸이라든지 이런 월세 1인 가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가격을 좀 관리가 되는 것도 또 필요하겠죠.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집값은 좀 떨어져야 된다.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119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이제 태릉 골프장, 용산 국제업무지구 공급 대책은 이제 실현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당연히 실현돼야 하고요. 정부의 방향과 이제 시민들 또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 요구를 서울시에서 합의점을 찾아주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시민들의 의견에 합의점을 찾아주는 그 역할이 서울시한테 요청받고 있는 거고 그걸 해내면 일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제 계속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들이 다 서로 이해관계가 네. 달라서 복잡한데, 이런 거는 갈등을 뭔가 조정하고 해결하는 뭔가 후보님의 뭔가 비결 같은 게 있습니까? 12년 동안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성동구에 있는 다양한 사업들,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못 해냈던 일들을 제가 일일이 다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해 왔고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일잘러 정원후 평가를 받는 거죠.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네. 이게 이제 서울시 전역에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어제 제가 누가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게 압구정동이랑 뭐 신월동이랑 똑같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맞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정부에서 그 당시 상황 판단을 그렇게 했던 거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충동적으로 사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다가 다시 35일 만에 확대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 번복 사태 때문에 집값이 그걸 계기로 해서 상당히 이제 요동을 쳤는데 그걸 긴급하게 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그런 일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잘 좀 고려하고 다음 대응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시장의 권한이니까,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전체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뭔가 필요한 부분에 그거는 이제 정부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정부에서 확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또 일방적으로 푸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된 방향, 시그널이 중요한데 그게 당국자들끼리 혼선을 빚으면 불안한 건 시민들이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시장 가격이 요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정부 내부적인 채널로 설득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어쨌든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뭔가 딱 떠오르는 뭔가 뭐 랜드마크고 뭔가 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정원호만의 뭔가 이런 사업은 준비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욕심을 부리는 순간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 욕심을 부리는 순간 저는 불행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피곤해지고 저는 그런 걸 안 해야 된다. 그런 욕심보다 시민의 일상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 시민의 생활이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되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는 더 나은 서울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뭔가 아직 준비된 게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뭔가 그런 나중에 시장되고 나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당신들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라는 좋은 말씀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준비한 게 없다는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에요? 예. 네, 저희 공약이 이제 하나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제 그런 랜드마크적 공약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의 공약은 정말 시민들의 일상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지고 안전해질 것인지 거기에 저는 핵심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공약에 나오시는 대로 또 이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보님하고 대화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뭐 행정가는 누구십니까? 국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해외로 나가면 데클레르크라고 남아공의 대통령이자 부통령을 했던 요분 두 분을 좀 존경합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인물이신가요? 남아공의 노벨 평화상 하면 만델라만 생각하시잖아요. 두 분이 같이 받은 겁니다. 넬슨 만델라, 데클레르크 같이 받은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남아공이 유혈 충돌 없이 이제 민주주의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파르테이트를 끝내고 민주정부로 수립하는데 그 당시에 그
아파르테이트 정권의 대통령이셨어요. 이걸 넬슨 만델라와 계속 협의해 가면서 유혈 충돌 없이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거죠. 예.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넬슨 만델라를 이제 언급하시고 해서 그분만 주목이 됐는데 그 이면에 그 분이 계셨던 거네요. 네, 그 데클레르크의 책임감과 헌신성을 제가 사실 존경하는 거죠. 그분의 삶이 아니고 그 당시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남아공이 유혈 충돌이 안 하고 민주정부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헌신성을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존경합니다. 거기서도 뭔가 유혈 충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항상 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항상 중시하시는 것처럼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어쨌든 보통 이제 서울시장은 이제 대권 가도, 대권 교두보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서울시장이 되신다면은 뭐 대선 주자로 대선에 나서실 생각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전혀 없습니다. 네, 저는 뭐 얘기했지만 서울시장은 대권의 징검다리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돌다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든든하게 시민 곁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대권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면 자꾸 대권만 바라보고 그래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려고 이벤트 하려고 그러고 랜드마크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실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간의 두 분의 시장님을 봐와서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에 굳은 다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아예 문을 닫아두신 건 아니시죠? 지금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뭐 분이신 임기 거죠? 중에는 전혀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이제 후보님 이제 선거가 85일 남았는데 일단 건강 잘 챙기시고 이렇게 정식 후보가 되시면 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법정모독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